인류 생존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것은 자연이다. 태초의 인류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하고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서 자연의 결과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그 방법은 오랜 시간 그 섭리를 깨우친 선조들의 지혜였다. 오랜 경험과 관찰, 그런 결과표 산물이 아닌가. 한마디로 이제 전통지식이라고 봐야 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한 가장 과학적인 생존 행위. 그것은 죽방염이다. 생명의 기원이 물이듯이 물을 이용한 어로 행위는 즉 인류 문명의 역사다. 기구가 발달하기 전 인류가 바닷속 자원을 취하는 방법은 직접 들어가서 잡거나 저절로 들어오는 것을 건져내는 방법뿐이었다. 개마기, 덤장, 돌살로 불리는 원시어업은 나무와 돌 등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문명의 발달은 대규모 선박과 어로 탐지기를 활용한 최첨단 어업의 발전을 가져와 우리 자연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한 채 옛것을 지켜가는 방법도 있다. 참나무 기둥에 촘촘히 엮은 대나무 발을 달아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죽방염이 그것이다. 경험과 지혜로 터득한 과학의 결정체 죽방염. 그 옛날 선조들은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아름다운 물길을 자랑하는 섬진강.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이곳 물줄기에 죽방염의 기원이 존재한다. 섬진강 상류지인 적성강. 이곳 물줄기를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흐트러지는 것이 보인다. 어살이다. 원시어업의 흔적을 찾는 사람, 그는 어살이 죽방염의 기원이라 생각한다. 이곳은 본래 메기, 쏘가리, 가물치 등 어족 자원이 풍부했던 곳으로 주변에 있는 나무와 돌로 둑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어살이 예부터 행해지고 있다. 흐르는 강물의 양쪽에서 돌담으로 V자 형태로 돌담을 쌓아옵니다. 강물들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그 나무 뒤에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구조물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휩쓸려 내려온 물고기가 대나무 통발로 엮은 곳에 떨어지면 그 물고기들을 잡아낼 수 있게끔 만든 구조입니다. 섬진강 상류에서 하류로, 즉 바다로 나가는 거센 물길을 막아 물고기를 잡았던 어살은 지금은 그 형태만 보존되고 있다. 어살과 죽방염은 같은 원리와 형태로 단지 그 장소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섬진강 지역에 남아있는 어살도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이고, 남해에 있는 죽방염도 일정한 물의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은 같습니다. 따라서 섬진강 지역에 남아있는 어살은 강에서 행했던 전통적인 어법이고요. 남해도에 남아있는 죽방염은 이러한 어살 어법이 바다로 나가면서 좀 더 변형되고 활용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에서 이루어졌던 어살 어법이 바다로 나가서 지금의 죽방염의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진강물은 남해로 흘러간다. 물의 흐름에 따라 강의 어살은
바다의 죽방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육지와 섬이 만나는 이곳 남해군 창선만엔 곳곳에 나무 기둥이 촘촘히 박힌 대규모 어장이 있다. 국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죽방염이다. 이곳 죽방염은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죽방염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고려 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 유사한 어법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식 기록상으로 보면은 1469년 경상도 속찬 지리지 그 남해 현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540여 년 전으로까지 이제 그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죽방염에 관한 기록은 조선 예종 원년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 그 어업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면서 최초로 확인된다. 이어 죽방염에 관한 정확한 명칭이 기록된 건 조선 순조 때의 만기요랍니다. 당시엔 방염으로 불리며 그 설치와 어업 방식도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그림엔 죽방염의 조업 형태가 자세히 그려져 있다. 그물 안에서 물고기를 건져내고 건네받는 사람들 모두 밝고 활기찬 얼굴로 보아 조선시대의 죽방염 조업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죽방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남해. 이곳엔 늘 붙는 수식어가 있다. 원시어업이란 것이다. 이곳의 죽방염 어민들은 대부분 그 옛날 모습 그대로 대를 이어 조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모친이 하던 거를 제가 지금 압수하고 있습니다. 원저 어장은 한 200년 넘지요. 예. 설치된 지 200년. 예, 200 훨씬 넘습니다. 옛날에는 현재처럼 어떤 그 기계 시설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수작업으로 대부분 다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장이 설치돼서 해저에 돌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5년, 10년 사이에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거의 대물림하면서 이 어장이 구축되어 왔다고 봐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죽방염은 조금씩 변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면서 남해 바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죽방염을 만들었을까? 죽방염도 이게 하나의 정치망의 일종이거든요. 정치망 어장에서는 우선 고기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날개 그물이 있습니다. 날개 그물이 죽방염에서는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다음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되어 있는 그 물고기가 하나 이제 잡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옛날 거친 바다에 죽방염을 설치할 수 있었던 방법, 그것은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죽방염은 크게 원통과 쇠발 그리고 날개로 나뉜다. 원통은 물고기가 해류를 따라 들어가 갇히는 곳으로 둘레에 대나무 발을 둘러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쇠발은 원통과 날개 사이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으로 수심과 조류 방향, 회유 어종에 따라 그 간격과 경사를 달리한다. 양익은 V자형 날개다. 하나는 바다 쪽, 하나는 육지나 섬 쪽으로 설치한다. 이는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고
회로를 차단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엮어진 죽방염을 바다에 세운다. 이때 날개는 참나무 지주목을 세운 후에 굵은 대나무 껍질을 3단으로 엮어 띠를 맨다. 지주목과 대나무 그물은 원통에 가까울수록 더 조밀하게 세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고 해도 수백 년 동안 거친 해류를 이기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수면상부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어떤 약간 V자 혹은 Y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 위에는 이런 형태로 이게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물 속은 어떤 구조냐면 돌 사이에 있어요. 마치 담에 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띠고 이렇게 돌이 사이에 있는데 바닥에서 한 4m 내지 5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죽방염 설치는 먼저 돌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돌과 돌 사이에 나무로 지지대를 세웠다. 그리고 좌우 날개의 기둥을 단단히 엮어서 그물을 설치. 거센 물살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죽방염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을까? 바다 물때는 원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쉽게 하면 달력이 아니 원력이라고 물때 시간이 매일 40분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한다면 쉽게 해서 서물때가 12시 하는 것 같으면은 넘을 때는 40분 후에 1시간 가까이 넘어져 가지고 이제 12시 40분 이때부터 이제 물이 막 빠지는 거지요. 장 들물도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민물, 썰물에 차이나서. 밀물과 썰물, 즉 조류의 원리를 파악한 선조들의 지식이 죽방염 조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조류라는 것은 달과 지구와의 어떤 그 자전이라든가 그런 그 인력,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대라는 것은 그 하루에 2번씩 만조와 간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류를 포획하는 그 가장 적절한 그 시점 또 물대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밀물을 타고 죽방염 속으로 들어온 물고기는 썰물에 물이 빠지면 저절로 갇히게 된다. 죽방염 속 원통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벽을 따라 회유하는 습성이 있어 다시 돌아 나오지 못하고 갇히는 것이다. 우주의 원리를 터득한 선조들은 그것으로 생존 방식을 만들어 원시적이지만 가장 과학적인 어업 방식인 죽방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죽방염의 위치와 날개의 길이에 있다. 여기 5개의 죽방염이 있는데 이쪽 해안선도 보면 거의 12시 방향이 가깝게 돼 있고 근데 이 어장하고 이 어장은 둘 다 한 11시 방향쯤으로 이렇게 축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 그 물이 어떤 식으로 해서 물이 흐르느냐 그걸 보면서 여기 중심축을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조류의 흐름에 따라 설치 방향과 날개의 길이를 조절한 것이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약간 더 그 해역의 센터에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어장이 그 섬하고 육지 해안선하고 중간쯤에 있는데 가운데쯤에 있어요. 가운데쯤에 있는데 이 이란 쪽보다는 이 섬 쪽에 조금 더 이게 흐름이 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강한 곳에 조금 더 이게
날개 길이를 길게 해서 만곡형으로 해서 오장을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해류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직선으로 날개를 설치한다면 부딪히는 물살, 즉 와류가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해류 방향에 따라 만곡형으로 설치하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와류가 적다. 물고기가 죽방염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와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소용돌이가 많이 생기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 말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역시 선조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개선을 해서 현재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와 바다,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된 죽방염. 이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가장 과학적인 원리로 발전돼 온 선조들의 창조물이었다. 남해엔 또 다른 형태의 원시 어장인 석방염이 있다. 어살의 한 형태인 독살은 돌로 담을 쌓는다고 해 석방염이라고 한다. 죽방염과 더불어 원시 어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것은 바다 가운데가 아닌 육지와 연결돼 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이라도 나무가 많았던 곳은 죽방염이, 돌이 많았던 곳은 석방염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동네는 산에도 돌이 많아요. 근데 바다에도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게 돌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면은 흙보다 돌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우리 아주 희한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돌로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약 한 200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석방염이 만들어졌고, 석방염은 주로 해안선이 굴곡진 다도의 지역이 많다. 돌로 둑을 쌓아 밀물에 들어왔던 물고기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방법. 조류를 이용한 원리는 죽방염과 같다. 밀물에 물이 빠지면 석방염은 거대한 어항이 된다. 그리고 드러나는 석방염의 형태는 육지 방향인 내부와 바다 방향인 외부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도가, 태풍이 꼭 한두 해, 한 해에 두서너 번 때리기 때문에 바깥 부분은 갱사지게 했고, 그 다음에 상부는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도 되면서 뚝방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안에 내선을 따라서는 거의 직선으로 그렇게 담장형으로 쌓았습니다. 석방염 역시 자연재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좋은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이다. 큰 돌을 쌓아 담을 만들고 그 사이엔 작은 돌을 채워 넣는 석방염은 돌담 안쪽은 수직으로 쌓고 바깥쪽은 파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가 생기도록 돌을 쌓는다. 지금 남해안의 석방염은 해안선의 변화로 대부분 사라졌다. 그래서 곳곳에선 원시 어업 체험 행사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석방염엔 철이나 시멘트 같은 근대 산물은 전혀 없다. 오로지 돌과 바닷물뿐이다. 하영 씨 이리 와. 와, 얘들아, 보여주세요. 와 물고기. 물고기다. 응.
이런 자연어법을 후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선조들이 진짜로 뭐 이렇게 자연을 이용한 이렇게 고기 잡는 방법들이 참 지혜롭고 옛날 사람들이 참 고기를 참 멋지게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게 이제 강제로 잡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이제 그물로 다 완전히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자연을 좀 보호하고 좀 더 좀 적당한 양만 잡을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 드러난 석방염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 반원의 둘레만 해도 평균 150m가 넘는다. 이 엄청난 양의 돌을 쌓아야 하기에 석방염은 사람을 동원할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가질 수 있었다. 옛날에는 이런 장비를 그 동원해서 한 게 아니고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인력을 가지고 목도를 해서 그렇게 석방염을 축조를 했어요.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축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마 부자들이 했다 그렇게 말이 전해온 것 같습니다. 방염은 기술과 장비가 없었던 선조들에겐 쉽지 않은 대규모 어업행위였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동으로 조업하도록 허가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익이 많아지자 일부 특권층이 죽방염을 차지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되던 죽방염. 나라에선 그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3대째) 죽방염 어업을 하던 최용환 씨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어업 허가증을 가보로 보관하고 있다. 1954년부터 57년까지 3년 동안 조업을 할 수 있는 이 허가증은 당시 경상남도 지사가 발행한 것이다. 허가증엔 죽방염의 위치, 어종, 날짜까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다. 현재의 죽방염은 10년을 주기로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 대부분 대물림되는 수가 많다. 설치도 어렵지만 조업도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어종만 취할 수 있었다. 이토록 철저히 관리 감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죽방염 같은 경우는 인간이 자기 욕심껏 잡은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물살에 따라서 들어온 물고기만을 어획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 친환경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선물일 수도 있고요. 인간이 더 이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그렇지만 자연이 준 만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자연과 가장 가까운 어법일 수도 있습니다. 죽방염이 있는 해안엔 유독 바다새가 많다. 이곳에 먹이가 많다는 증거다. 썰물 때 잠겼던 무티에 드러나면 숨었던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죽방염 조업이 시작된다. 6월에서 8월은 멸치 조업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하루 2번 물이 들고 빠질 때를 봐 조업을 하러 바다로 나온다. 원통에 설치된 문을 열고 통 안으로 들어간다. 보통 1명에서 2명이 조업을 할 수 있는데 물고기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인원은 되도록 최소화한다. 그런데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것이 있다. 멸치를 잡기 전에 부유물을 다 떠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유물을 가져가 있으면 놓으면은 멸치가 그 부유물에 섞여가지고 질이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부유물을 다 떠냅니다.
부유물을 걷어내니 물고기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바다 자원이 풍족했던 과거엔 죽방염 어장에 걸려들지 않는 어종이 없을 정도. 하지만 지금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것은 멸치다. 원통 둘레로 그물을 쳐서 걷어올리면 멸치떼는 물론 각종 물고기가 보인다. 이렇게 건져 올리면 조업은 끝이 난다. 계절에 따라 갈치, 꽁치 등 여러 가지가 잡히지만 최근엔 멸치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좀 시시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 조업이다 싶은데 본격적인 건 지금부터다. 건져 올린 멸치를 삶는 곳은 속과 저장고 등이 있는 발막에서 이뤄진다. 미리 끓는 물을 준비해두고 건져온 멸치를 삶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소금의 양과 시간이다. 멸치하고 염도하고 비중이 안 맞으면은 멸치가 삶는 과정에서 뜨지가 않습니다. 올라야 비중이 맞아야만 그 멸치가 제대로 뜨고 또 그 적정 정도의 그 염도 약간의 염도가 있어야만 멸치도 맛이 있고 또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염분이 알맞으면 삶은 멸치가 떠오른다. 이때 소쿠리로 건져내 잘 건조시키면 조업은 끝. 이 작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했을 때 품질 좋은 죽방 멸치가 생산된다.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는 성질이 급한 멸치가 물 밖으로 나오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한자로 멸치, 멸어로 불린다.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는 일반 멸치 가격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고가라 참멸치 또는 금치로 불린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다는 죽방멸치. 남해안엔 죽방멸치 외에도 멸치 조업이 활발하다. 같은 바다에서 잡아올린 멸치인데도 유독 죽방멸치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뭘까? 먼저 죽방멸치와 일반 멸치의 영양 성분을 비교해봤다. 죽방멸치와 일반 마른 멸치의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 성분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조성고 함량 그리고 칼슘과 같은 미네랄 함량 면에서도 죽방멸치와 일반 마른 멸치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양 성분이 비슷하다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요 누런 이 비늘이 부착되어 있잖아요. 비늘이 안 벗겨지잖아요. 이거는 좀 휘어졌고, 요건 좀 쪽쪽 바르잖아요. 크기가. 영양 성분은 같지만은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맛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형상 조금 그 관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일반 멸치와 죽방 멸치는 외형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비늘이 거의 없고 살이 드러난 일반 멸치에 비해 죽방 멸치는 윤기나는 비늘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몸이 많이 굽은 일반 멸치에 비해 죽방 멸치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두 멸치의 조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는 맛에서도 차이가 나게 된다. 죽방 멸치는 죽방염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획되어 소량으로 자숙 건조를 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거의 없고 수산물의 맛을 좌우하는 맛성분인 유리아미노산 그리고 감칠맛의 주성분이 되는 이노신산 등 주된 정리성분의 손실이 적어 관능적인 맛과 외관면에서 일반 마른 멸치에 비해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 전통
지역 특산 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양만이라는 ik에서 내려온 멸치는 이 바다 청정 자체가 아주 황토 땅으로 돼가지고 불한 것도 그냥 특이합니다. 딴 데서 해어성 멸치가 이 강양만을 들어오면은 그 아주 빽빽한 열린 것도 살이 통통이 오리면서 제 맛을 형성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살이 세기 때문에 육질이 아주 단단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특이하게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형 그물로 잡아올려 털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일반 멸치와 달리 죽방 멸치는 살아있는 그대로 건져올려 비늘이나 몸체 손상이 거의 없이 원형으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죽방 멸치는 남해 특산품이다. 이곳에서만 죽방 멸치가 나는 이유는 뭘까? 네, 멸치는 주로 수온이 15도씨 전후 이상이 되는 그런 수온대를 좋아하는데 다른 해역에 비해 남해안이 수온이 높고 그래서 멸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멸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4월 이후 산란을 위해서 남해안으로 돌아온다. 해류를 따라 자연스레 죽방염 속으로 들어간 멸치는 매끄러운 대나무 그물 둘레를 돌며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방염엔 대부분 멸치가 많이 잡힌다. 이런 환경 덕에 남해안 일대의 멸치 조업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부터 그 죽방염이 있었던 것은 남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죽방염들이 고기 그물로법을 발달하면서 대량화가 이루어지고 대량 어획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상품성도 잃어가고 경제성도 잃어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상도 지역에 있는 남해는 멸치라고 하는 독특한 어종,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특산화함으로써 그 죽방염이 아직까지도 현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결국 멸치가 있기 때문에 죽방염이 있는 것이다. 국내 섬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남해. 이곳에 현존하는 죽방염은 23개다.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 있던 죽방염은 이제 남해도 주변에만 남아있다. 그중 과반수인 22개의 죽방염이 이곳 지족해안에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창선도하고 그 남해도 사이, 그 사이가 지족해협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지족 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손도라는 건 솔다, 좁다, 폭이 좁다, 솔다. 거기서 손도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변이 그 폭이 좁다라는 겁니다. 좁기 때문에 물살의 흐름이 아주 빠릅니다. 2개의 본섬과 65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진 남해는 섬과 섬 사이, 육지와 섬 사이의 간격이 좁아 물살이 거친 울돌목의 형태를 가진 곳이 많다. 지족 해협의 해류는 시속 13에서 15km의 속도로 진도의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의 흐름이 빠르고 수심도 깊다. 또 하나는 그 해저가 아주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간조시에는 한 50 내지 60cm 정도로 이게 그 얕지만은 또 그 만조시에는 한 10m 정도 또 높아요, 물길이. 죽방염은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한 어업이다. 지족해안은 죽방염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다. 이런 남해안의 지형적인 조건은 죽방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지족 해협 죽방염은 바다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방염은 존재하고 그 전통을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계승해 오지 않았나
선조들은 자연에 맞춰 생존 방식을 터득했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지금 죽방염은 사라져가고 있다. 올해는 기후가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어획고가 정말 부실합니다. 날씨도 있고 또 저희들은 강양만으로 해서 고기가 많이 넘어오는데요. 그 강양만의 그 제철소부터 해가지고 그 석유화학 단지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의 깊이와 모든 걸 갖다가 이걸 파비 놓으니까 고기도 그 물 냄새를 맡고 오거든요. 거기 이제 빼놓으면서 고기가 지금 많이 효유가 안 되지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남해와 같이 죽방염 조업이 활발했던 사천만. 이곳은 급속도로 근대 문명이 발달하듯 너무도 짧은 시간 동안 죽방염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사천 비행장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요 위쪽 저쪽이 비행장이거든요. 저희가 사천 공항을 일대 확장을 해요. 진사 공업단지라 이러는데 뭐 진사 혹은 산업단지 여기 조성이 되면서 요 일대의 어업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서 죽방염 어업을 정식으로 못하게 되죠. 근대화 산업화는 원시어업인 죽방염을 사라지게 했다. 나무 기둥의 흔적만이 을신연스럽게 남은 사천만은 풍요로운 시절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다. 한 학자는 죽방염은 남해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한다. 바다가 있어서 죽방염이 만들어졌듯이 그 바다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은 선조들의 지혜가 지금의 남해 바다를 지켜오고 있다. 죽방염을 어느 지점에 어느 넓이로 설치를 하면은 어느 시기에 무슨 고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원리를 터득을 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이 지혜, 지식이 500년, 600년 혹은 그 이상 시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도 끊이지 않고 맨맨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바다니까 물때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이 죽방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형 조건에 대한 그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으로서의 그 의류의 그 해유 방식, 그 다음에 그 물의 그 온도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라든가 또 조수의 그 흐름에 대한 지식, 그런 것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조상들의 경험 속에서, 생활 속에서 획득된 그 지식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도 남해바다 죽방염엔 돌이 쌓이고 있다. 옛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방염이 더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해 먼 훗날의 후손들에게도 자연의 혜택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죽방염에 대해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나 거기서 조금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하고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서 그 자연의 결과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사는 사람들도 후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선조들 지혜를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죽방염은 살아있는 역사다. 선조들이 터득한 우주의 원리,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 그 모든 것을 품고 스스로 화석인 양 굳어버렸다. 원시의 모습 그대로 수백 년 거친 바다를 굳건히 이겨낸 대나무 그물 죽방염.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하고 싶은 말은 아마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은 아닐까.